책과 인생 이야기 함께하는 인생 책방. 오늘 모실 주인공은요. 국회에서 중국 전문가로 통하는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병재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이제 어느덧 반년이 지났습니다. 굉장히 정신없이 보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말 한마디로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네. 4시 40분에 평택에서 출근하면 한 5시 35분 오거든요. 네. 아침형 인간이니까 그 습관이 돼 있고요. 네. 이게 국회가 어떻게 보면 이게 3D 업종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국민들은 매일 TV에 나오는 거 싸우는 것만 보고 있는데 정말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는 경우보다는 서로 어떻게 하면은 좋은 안을 만들어내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낼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얼핏 보기엔 중진 의원의 여유로움이 느껴지는데 근데 국회에 입성하기까지 20년 가까이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얘기 들었어요. 처음 20년 전에 새천년 민주당으로 시작을 했고요. 홍수안의 그 사전오기 정치인 아시죠? 저도 4번 출마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제가 당선이 됐으면 이렇게 여유와 부드러움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는 것들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20년 동안 오히려 저를 또 조탁시켜주고 연습시켜줬다. 인지상정할 수 있는 그 여유로움도 주셨고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여서 정치 경험들을 만들어내고 지금의 의원님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의원님께서 가져오신 인생책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책을 들고 오셨는지 볼까요? 조정래 시선이라는 책입니다. 어떤 책인지 만나볼까요?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으로 한국 현대사 3부작을 완성한 작가 조정래. 조정래의 시선은 저자가 책에 담지 못했던 인터뷰, 강연, 칼럼 등을 엄선해 정리했는데요. 책 정글만리를 쓰게 된 동기와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미래에 대한 통찰, 시대에 당면한 문제 등 작가의 인생관과 사회를 보는 시선이 생생한 목소리로 담겨 있습니다. 조정래 작가 하면 워낙에 유명한 소설가시죠. 오늘 의원님께서 나오시는데 중국 통이라고 하셔서 저는 정글만리 들고 오시려나 했는데 의외였습니다. 소설이 아니라 이 책을 특별히 인생책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조정래 선생님은 제가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네.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최근에 이제 황금종이까지 웬만한 책은 제가 다 읽어봤는데요. 우리 문학의 거장이시기도 하지만서도 이분의 사상과 철학이 제가 생각하는 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 적다? 많다. 다행히 이지선 다영이라 쉬워요. 어려운 문제도 많고 네. 이분의 어떤 사상의 정수가 다 녹아있다. 네. 거기에 이제 그 일맥상통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내 걸로 내재화시켜서 현실 속에서 적용시키려고 노력한다면은 우리 한반도 문제라든지 우리의 민족의 문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철학 이런 것들도 정리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은 이 책 어떻게 읽으셨을지 궁금해요. 책을 읽다 보면 이 작가의 삶이라든지 생각이 되게 궁금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이 작가님의 문학과 인생뿐만이 아니고 삶의 방향과 그 민족 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계기였던 거 같다 안 같다? 같았습니다. 우리 작가님은 네. 어떨까? 저는 네. 이런 책이 있는지 몰랐는데 사실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소설을 위해서 취재를 하면 50~60%는 버린다. 네. 이 책에서는 그래서 그 버린 부분, 그러니까 담기지 못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네. 사실은 그런 게 우리도 이제 뒷담화는 아니지만 뒷이야기들 이런 게 재밌잖아요. 그런 부분을 온전히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 안 좋다? 좋다! 좋았습니다. 네, 의원님의 인생책을 통해서 키워드를 통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바로 역시 중국이라는 네, 키워드를 맞습니다. 들고 왔습니다. 중국 베이징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당시만 해도 중국 유학 많이 안 갈 때 아닌가요? 어떻게 가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중국하고 우리가 1992년 8월 24일 수교했거든요. 네. 제가 바로 그 군대에서
제 대학이 1년 전에 수교를 했습니다. 그때 네. 제가 전방 보병 제22사단 최전방에서 이제 정훈장교로 복무하고 있었는데 내가 중국을 가야 되겠다 수교를 했습니다. 수교하는 걸 보고. 네. 오. 그 전에 물론 중국 관련 공부를 제가 대학교 때부터 석사 과정까지 다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가서 제가 한번 제대로 중국 내부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하자마자 바로 중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겁니다. 오, 근데 중국 유학 가면요. 아무래도 북한이랑 중국은 친하니까 북한 유학생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북경대학교 서문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너무나 자유분방하고 이런 대학이 있구나. 제가 80년대 대학 다닐 때는 한국에는 그 캠퍼스가 그렇게 자유스럽지가 못했거든요. 네. 사회주의 국가인데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어라는 벌써 퀘스천 마크를 달기 시작을 했고 그런 그 자유분방함과 유학생의 천국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기 시작하면서 네. 또 그것뿐이 아니고 북한 애들도 많이 와 있는 거예요. 북한 애들하고 한번 좀 만나서 친하게 지내봐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많이 일단은 다가갔죠. 자기 좋아한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고조 없죠. 없어요. 고조 없어요. 나중에 보니까 토요일 날 다 들어가서 대사관에 써서 누구 만나서 뭐 했다 이런 거 제가 다 알게 됐습니다만은 아마 제 기록도 아마 북한에 있을 거예요. 그럼 이름이. 벌써 오래됐지만 그리고 뭐 또 방으로 놀러 오라고 해서 방에 가보면은 김일성, 김정일이 딱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가지고 또 자기들이 비디오로 북한에 요즘에 치면 그 아리랑 축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보여주고 저런 거 한번 보러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보러 가고 싶지 않으면 같이 가자 그러면 야, 내 거길 내가 왜 가냐 내가 잡혀가려고요. 당연히 갈 수 없는 거죠. 네. 굉장히 인간적으로 친해졌고 형 동생하는 네. 그런 관계까지 갔습니다. 아유 나중에 통일되면 만나자 정말 저는 그러셨겠어요. 이름도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면은 저 걔들한테 또 어떻게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름은 안 하고 흔한 이름이다. 토속적인 이름이에요. 아유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책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자면요. 이 책 속에 소설 정글 만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풀어가시는데 이 책에서 그리는 중국의 모습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결국은 정글만리에서 추구하는 건 한국과 중국이 결국은 설린 우호 관계가 되고 서로 상보성 있고 보안 관계가 있으니까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요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관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린다면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조금 인연이 돼가지고 좀 깊은 관계가 돼서 그게 발전돼 나간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인간관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하고 빈도가 높아지고 교감 많이 한 사람하고 깊어지지만 중국은 거기서 한층 더 의미 있게 발전돼 갈 뜻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숙명적인 관계는 중국과 우리가 접하고 있는 국경선의 길이가 한 1,400km가 되거든요. 북한도 우리 땅이죠. 네. 그죠? 통일된다고 봐요, 안 된다고 봐요? 돼야죠. 돼야죠. 네. 되지 않더라도 두 나라로 살아도 이제 평화 정착을 해가지고 가야 될 여정이기 때문에 중국과 우리는 계속 다방면에 걸쳐서 교류도 하고 또 인간적 이해관계를 돈독히 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한국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역사 속에서 맺어오고 있잖아요. 뭐 중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난해 30년 만에 대중무역이 적자로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걱정이 되죠. 한때는 중화권 동남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까지 포함해가지고 동남아 곡인 빼고 대만과 홍콩, 마카오까지 포함해서 한 33% 우리 무역량 중에서 네. 중국과 교류한 게 33%까지 간 적도 있어요. 지금 한 19.2%는 이제 다운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가치 외교라는 이름하에 이제 대서방, 대미국 중심으로 외교 노선이 바뀌어지고 또 공급망 체계 재편 과정에서 원하든 원치 않듯 중국과 약간 유리된 그런 관계가 돼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이거를 복원하기는 쉽지 않지만 빨리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상호 의존성도 있지만 서로 국가 이익이라는 것들도 인정해 주면서 복합적인 관계로 전진해 나가거든요. 네. 그걸 인정하고 중국과 우리가 지금 경쟁력 있는 게 사실 없습니다. 반도체 빼면은 말이죠. 다 졌다고 감히 얘기해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14억에서 오는 그 시장
물론 내수가 약간 불안한 측면도 있지만 빨리 복원해가지고 정상화시키는 게 큰 과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도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중국이 경제 성장이 엄청나다, 놀랄 정도로 엄청나다.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 거의 예견하듯이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협력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책에 나온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오히려 그 외교 관계가 더 안 좋아진 상황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중외교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중국이 항상 의문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너무나 이제 미국에 경도돼 있다는 거. 그러니까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 너희들이 남북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통일까지 간다고 한다 하더라도 외국의 간섭이 없으면 우리는 인정하겠다라는 게 중국의 그 비공식적인, 제가 교류하고 저하고 폭넓게 얘기하는 친구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간섭의 주체는 바로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을 가장 두려워하고 미국의 그 어떤 영향력이 너무나 커지는 것들을 중국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의 의미는 뭐다? 외교라는 것은 전 국익이거든요.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교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중국과 우리는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경쟁 관계에서도 그렇고 지리적 관계에서도 그렇고 실용적 관점에서 실사구시 관점에서 그들과 교류를 해야만 해야 하고 그들도 그걸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외교적 관계는 다 자연스럽게 경제 위에서 기초 위에서 정치적 대화도 무르익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 첫 번째 키워드 중국이었는데 역시 중국 전문가시다 보니까 정말 할 말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정말 중국에 대한 문제를 좀 풀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게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평택항입니다. 자, 평소에 한중 교역에 있어서 평택항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오셨잖아요. 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수도권 2,600만 명의 모항이 바로 평택 당진항입니다. 공식 명칭은 당진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말이죠. 중국과 한 270km밖에 안 됩니다. 우리 대면에 바로 중국의 천진항, 대련항, 상해항, 세계 20대 항이 다 있어요. 바로 대중국 수출 전초기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사실 인천항의 대체항으로 만든 건데 그동안 부산과 목포 광양항, 여수항을 중점 개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교 우위가 있는 평택항 개발을 못한 겁니다. 제가 하나 질문 감히 드려볼게요.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드니, 런던, 도쿄 공통점은? 항구. 항구다. 도시. 세계적인 도시는 항구를 끼고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평택항을 또 남북 교류를 대비해서 남포항과 또 교류할 수 있는 항이 되거든요. 그럼 남북 교류 시대, 평화 시대에 대비해서도 평택항을 개발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택항으로 오게 되면은 물류 비용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트레일러가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거, 부산항이나 여수 광양항에서 수출하는 것보다 평택항에서 수출하면 말이죠. 그만큼 우리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애정이 있으실 수밖에 없는 게 평택이 지역구이기도 하면서 고향이기도 하시잖아요. 어린 시절에 평택 떠올려 보시면 어떤 모습 기억나세요? 고향 얘기하니까 저는 평택의 평자만 들어도 가슴이 떨립니다. 정말 평택같이 좋은 곳이 없습니다. 네. 그냥 평평할 평에 윤택할 윤자라고 하고 모택자라고 합니다. 상나라라고 하잖아요. 상인상자. 그 비즈니스를 잘하게 돼 있는 그 인자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땐. 제가 자란 마을은 수용이 안 돼서 아주 황금 들녘으로 펼쳐 있어요. 근데 그 의원님 보면은 잘 웃어주시고 그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코믹하시고 그래요? 예, 그래서 부모님도 굉장히 좋은 분이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정말 좀 다 이제 돌아가신 건데 국립묘지에 지금 안장돼 계세요. 국가유공자인데 제가 당선되고 가서 이제 인사드리고 이제 저도 모르게 이제 울음이 났는데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 사실 모든 사람이 먹먹해지죠. 제가 이제 옛날에 안 그랬는데 나이를 먹었나 봐요. 네. 부모님 얘기하고 집사람 얘기 나오면은 이제는 저도 모르게 무서워서 그러신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너무나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제가 잘 된 걸 보고 돌아가셨으면 더 좋았겠죠. 이게 네네네. 잘 된 건 아니고 더 어려운 길을 가고 있죠. 근데 제가 이런 꿈이 있다는 게 아버님이 아셔가지고 네. 제가 2004년도에 처음 출마를 했고 2009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놈이 이제 정치할 거라고 보고 저한테 모든 걸 주고 가셨는데 제가 막내이기 때문에 또 사랑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농사 질 때 밭일이나 논일하며 와서 좀 거들고 좀 도와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 마음대로 모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 안 한 거. 그게 네.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고 뭐라고 지시하지 않은 거.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은 아들, 딸들한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안 하죠. 근데 우리 집사람은 이 직장인인데 공직에 있는데 규범적이고 모범적인 그 역할을 해왔고 몸에 배서 그런지 이제 자식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네. 제가 집사람한테 혼나죠. 내가 그렇게 해놓으면 자기가 다 풀어준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또 비판도 받지만서도 저는 뭐 그렇게 하더라도 뭐 끝까지 죽기까지는 자식한테 아무 얘기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아버님한테 배웠듯이 그런 것 그렇게 같아요. 하시겠다는 그래서 말씀이시죠. 자기가 깨닫고 부딪히고 느끼는 게 더욱더 중요하다. 이렇게 부딪히면 아프잖아요. 부딪히기 전에 모르잖아요. 근데 평택에 대한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태어나셨고 학창 시절 보내셨고 중국에 잠깐 유학 가셨지만 돌아와서도 학생들 가르친 것도 평택이었고 그만큼 평택에 대한 사랑이 많으신데 자랑거리도 많으실 것 같아요. 볼거리 그렇습니다. 먹을거리. 평택은 정말 평택살 슈퍼오닝 쌀이라고 해서 지금 유럽과 미국에도 수출하는 쌀이고요. 그다음 배. 평택배도 배. 아주 끝내줍니다. 흔한 말로 얘기해가지고 여러분 오시면 제가 풀 서비스 해주겠습니다. 아우, 가야겠네요. 지역구가 아니니까 이거는 뭐 기부행위는 아니겠죠. 여러분도 오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네네. 아유,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보고 싶어요. 가봐야겠어요. 평택에. 정치를 처음 시작하신 게 20여 년 전에 시작을 하셨는데 네. 계속 이제 좀 낙선도 하시고 안 되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웅지를 펴시는 그런 때잖아요. 그 뜻한 꿈을 이루지 못했던 그 중에서 어떤 때가 제일 어려우셨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2004년에 나오고 그다음에 제가 2010년도에 또 나왔어요. 그때는 교육위원 제도가 있어요. 교육 경력자만 나올 수 있는. 근데 수원, 오산, 평택, 화성인데 선거구가 거기 그 당시에 11명 국회의원을 뽑는데 교육위원 1명 뽑는 제도가 있어요. 그럼 수원에도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평택, 화성, 오산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 선거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근데 그것을 다 제가 이제 극복해냈죠. 그때가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나서 다행인 건 우리 집사람이 잡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네. 저도 뭐 이렇게 또 강연도 다니고 하면서 다 즐거움으로 극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지역에서. 어려운 시기를 겪었을 때 이제 우리 아내분에게 좀 많이 미안하셨을 것 같아요. 미안하죠. 그래서 지금도 잘 못 해주는데 근데 저는 변함이 없어요. 따뜻한 말을 못 해줘서 그런 것 같은데 현주 엄마, 동주 엄마 나는 변함이 없어. 근데 자기만 화내지 않으면 돼요. 저기 영상 편지. 그러면 이제 영상 편지 한번 해주세요. 정말 지난번에 사랑하고 변함없어. 그건 내 천성인 것 같은데 이렇게 달콤한 얘기를 왜 못하는지 그거는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변하면 나는 그 죽는 날이 아닌가 싶은데 좀 이해 좀 해줬으면 좋겠고 좀 말을 더 아내도 이해 좀 해줘요. 사랑해. 네. 이런 건 있어요. 집사람이 가장 큰 비판자이고 네. 주변에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집사람이 물론 많이 해요. 옳은 얘기를 많이 하지. 근데 그러면서도 싫은 거예요. 참 묘한 거죠. 아내도 내가 다 알아서 하는데 왜 자꾸만 귀찮게 이거 알아 저거 알아 뭐 하나부터 열까지 하니까. 네, 그게 사랑입니다. 오랜 시간 내조하면서 묵묵하게 그 시간들을 견뎌준 아내에게 한 번쯤은 연습처럼 이렇게 사랑한다, 예쁜 말들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따뜻한 이렇게 말 말씀 한마디. 잘하시는데.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네. 참 쉽지 않더라고요. 집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도 물론 많이 하지 않지만 많이가 안 하죠. 할 사람도 없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하죠. 근데 워낙에 정말 목표를 향해 달려오시느라 여유가 네. 없으셨던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여유 드릴까요? 그러니까요. 의원님 제가 잠깐 쉬어가는 코너 결정 OX 시간 그래요. 준비했거든요. 네, 주세요.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라톤과 팔굽혀펴기로 단련된 나 30, 40대 체력 못지않다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오, 정말요? 아니 운동을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실수맨 초콜릿 popcorn. 야, 농담이 아님 제가 네. 저기 4시 40분에 출발하면 여기 체력 단련실에 5시 한 35분경에 와요. 저보다 큰 가슴 가진 분 보질 못했습니다. 와, 이게 팔굽혀펴기 몇 개나 지금 하세요? 100개는 기본입니다. 100 여기다 하라면 개요? 다 해줄 수 있어요. 이수연 작가님 몇 개 하세요? 저번에 얘기했는데요.
연계. 연계예요. 그래서 연계. 한 번 내려가면 안 올라와서 요거 한 번에 치면 한 번입니다. 내려가는 아니, 거만. 그러면 100개 하시는 거 저희가 본 적이 없어서 믿을 수가 없는데 잠깐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래요. 보여줘도 몇 개만. 되죠. 100 개씩이나? 몇 개만 봐도 저희가 느낌 오거든요. 네. 저희가 텐션만 봐도 알거든요. 와, 갑자기. 자켓 벗으셨어요. 야, 갑자기. 자, 좋습니다. 오, 진짜 역삼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야, 진짜 지치지 않아. 야, 오, 진짜. 어머. 이제 말리셔야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어머님. 야, 의원님. 어머님, 이제. 네. 아니, 어머님 그다 쓰러지시는 거 아니에요? 와. 네, 이제 괜찮습니다. 야, 이제 됐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니, 어머님. 안 멈추시는데요? 100개 하실 것 같은데? 어머님. 야, 오늘 운동 분량 여기서 채워서 가시는 거 아니죠? 와, 진짜 인정이다, 이거. 야. 야, 어머님. 인정할게요, 어머님. 아니, 모시고 와야겠네. 어머님, 알았어요. 우리가 다 봤어. 아니, 너무 믿겠습니다. 잘하셨어요. 100개 하는 거 믿겠습니다. 아니, 저희 쉬어가는 코너로 준비했는데 운동을 하시네요. 야. 와, 아니, 괜찮습니다. 인정합니다. 와. 지금 100개는 기본입니다. 여기다 하라면 다 해줄 수 있어요. 아, 야, 박수 한 번 주세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 쉬어가는 거 맞나요, 이거? 100에 우리가 평상시보다 한 170 정도 뛰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60이면은 70% 더 하면은 102번. 와. 그러니까 내가 1분에 60조 정도, 60번 정도 심장이 뛴다. 네네네. 심박수가. 그러면 102개 정도. 그 정도 해주면은 피가 지금 쫙 한번 돌아간다는 거죠. 혈색이 좋아지셨어요. 마라톤도 하신다고요? 그러면 마라톤도 하죠. 마라톤 어느 정도 하세요? 제가 평택 마라톤 클럽을 23년 전에 만들었어요. 지금 100명이 넘는 회원을 갖고 있는데 제가 창단자고 풀코스는 6번 한 주 있어요. 42.1고. 아유, 저희가 쉬어가시라고 이 시간 드렸는데 갑자기 또 운동을 하셔서 땀을 흘리셨습니다. 네. 어떻게 좀 더 쉬라고 두 번째 질문 드릴까요?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대학부터 중국어과를 선택한 건 중국의 미래 가능성을 예측했기 때문이다. 하나, 둘, 셋. 아니에요? 네, 아니죠. 솔직히 얘기해야죠. 학력고사 점수 맞춰서 갔습니다. 그 당시는 학력고사고. 네네. 근데 이제 그렇게 들어가고 나서 이제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이 있어서 아시안 게임에 중국이 막 500명 뭐 최고의 선수단을 파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대학뿐이 아니고 네. 중국 관련 과가 아주 그냥 인기가 최고조를 달려갔고 그게 아마 90년대 초까지는 그랬을 거예요. 그러셨군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2대 국회 입성에 실패했다면 정치인의 길을 포기했을 것 같다. 하나, 둘, 셋. 끝까지 간다. 포기하지 않았다. 이번엔 내가 공천이 어려운가 보다. 2년 후에 선거가 있거든요. 그때 한번 마지막으로 챌린지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제가 이제 전략 공천을 받은 거죠. 3월달. 아니, 그런 이미지 갑자기 떠올라. 옛날 배터리 광고 중에서 100만 21 들고 있거든요. 맞아. 정말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응원합니다. 우리 이병진 의원님의 결정 OX 시간이었습니다.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한반도 평화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중국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해오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는 이 시대의 가장 주제가 돼야 된다는 게 그들의 외교 정책의 하나의 근간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평화 이상의 가치가 없다 이거죠. 평화를 위해서는 어떤 것들도 우리가 치러내겠다라는 자세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주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을 보더라도 자자손손 한이 맺혀서 영원히 같이 갈 수 없는 두 나라가 되고 적대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력으로 해서 북한을 우리가 접수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79년 만에 세계 최고의 제조국 시설이라든 이런 시설들 다 쑥대밭이 돼서 우리는 다시 역사의 뒤안길로 쳐져가지고 우리 후세들에게 또 남겨주게 되는 거예요.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5억 달러 준 거 가지고 비판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는 뭐 무역액만 해도 1조 달러가 넘는 나라인데 네? 쥐가 코너에 몰리면 어떻습니까? 고양이를 또 물어요.
걔들이 무서운 게 아니고 달래면서 평화적으로 안고 가야 돼요. 그 대가는 우리가 치르더라도 말이죠. 북한을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제2의 한강의 부흥을 일으키려면은 북한을 어떻게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자연훼손하지 않으면서 발전시킬 거라는 전제하에 북한이 제2의 기회를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겁니다. 예? 북한 노동력 잘 활용하고 우리 기술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평화적으로 두 축이 되더라도 그리고 언제 되면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지겠죠. 철조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없더라도 우리는 평화 교류를 계속해야 된다 이거죠. 제 정치적인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한반도 평화 정착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중국의 참여 없이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중국의 그 영향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또 앞으로 또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 정착은 바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 그리고 남북 정치 세력의 양대 세력 간의 관계 이 3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가 키워드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내 인생의 정치 목표가 한반도 평화 정책이다. 그렇습니다. 중국의 전문가로서 하실 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정래 시선이라는 책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 대작가이고 거장이신데 이 책에서는 말이죠. 여러분이 조정래 작가님의 모든 책을 다 읽어보시면 금상첨화겠지만 혹시 그럴 시간이 없다면은 이분의 사상, 철학, 사회 인식, 민족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남북 문제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표현해냈기 때문에 보시면 유용할 걸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진영 씨 오늘 의원님 만나본 소감 어떠셨어요? 입이 안 다물어져. 의원님의 그 지치지 않는 체력. 야, 진짜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체력만 그래요? 아니, 그 지치지 않는 체력으로 이제 국민을 위해서 또 지치지 않게 움직여 주실 거잖아요. 고맙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시연 작가님 간단한 추천평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아는 중국은 사실은 좀 옛날 중국이고 그 편견이고 피상적인 그런 중국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 중국을 보려면 뭐 정글말리를 봐도 좋고 그리고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정글말에서 또 다 못한 이야기 그런 현실적인 인사이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다 풍부하게 우리가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원님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책방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자,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이 국회에 있었다는 거 이번에 알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직접 대면해서 읽기 어려운 책들 우리 국회의원들이 읽고 느낀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아주 귀중한 프로그램 같습니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험은 직접 경험하고 간접 경험이 있는데요. 직접 경험이 가장 좋거든요. 근데 시간적, 공간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간접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풍부히 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고맙습니다. 동료 의원님들한테 여기 괜찮더라, 나가봐라 추천해 주실 거죠? 아, 그럼요. 저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여기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랜 시간 정말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은 덕에 여기 국회에 입성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마음 그대로 20대 국회에서도 멋진 활약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열정적인 활약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이병준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